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재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에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석을 확인시켜주는 반응에 대한 기술은 대부분 단일 해석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반응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짤막한 예를 들어야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이다. 그러나 이미 언급하였듯이 그와 같은 기술이나 애증은
독자를 하여금 하나로 추론 또는 서로 연관성 깊은 추론들의 근거를 둔 그리고 대부분의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종국적 효과보다는 하나의 해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잘못된 견해를 갖게끔 할 수 있다. 다음은 짧은 애가 이 점을 설명해 줄 것이다. 2년 전 40세 나이로 분석을 시작한 남자가 있는데 그의 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두 번 가족과 헤어졌던 일이다. 한 번은 동생이 태어날 4살 때 3주 동안 시골로 보내진 적이 있었고 1년 뒤에는 성홍열과 양측성 중이염이 발생하여 2달 동안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입원 기간 동안 그는 여러 번 수술을 받았다. 환자는 결코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첫 번째에 대한 것은 전혀 기억이 없었고 두 번째 것은 부모 얼굴이 유리창 틀에 의해서 가리워져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 희미한 기억밖에 없었다. 바로 위와 같은 점이 그가 분석을 시작할 때 자신의 삶이 불만족스럽고 씁쓸하며 사랑이 메마른 것 같다고는 불행한 감정을 느끼게 한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해준 후에도 그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대로 결혼 생활이 원만치 않은 것이 환자의 성격 탓이라는 부인의 주장에는 동의하면서 자신의 성격적 결함을 분석의 도움으로 극복하고자 희망하였다. 그는 자신의 부인과 자식들에게 무관심한 점과 자기 스스로는 생활을 꾸릴 수 없을 것 같아 돈을 보고서 부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였다. 어머니와 형제와 관계는 친밀하였다. 아버지는 그가 분석을 받기 6년 전에 돌아가셨다. 흥미로운 일로서 성인이 된 후 울어본 단 한 번의 기억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병원에서 아버지의 소지품들을 챙겨가지고 집에 돌아온 뒤에 울었었다. 이 환자는 좀처럼 자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게 곧 밝혀졌다. 어떤 사람이 공격을 하거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면 통상 그는 자신을 비난하고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한 자신의 부적절하고 무능한 점에 대해 부끄럽게 느꼈다. 또한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이 없는 점, 즉 자신의 냉정함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였다. 몇 달 동안 이와 같은 종류의 애가 나올 때마다 그에게는 억제와 자신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음을 해석해 주었다. 그와 같은 해석을 해주고 나면 때때로 분석 도중 거론하던 사람에 대해 분노감을 표현하기도 하였고 부인이나 사업 동료에 대해서 가졌던 분노감을 더욱 뚜렷이 지각하기도 하였고 어느 때는 내가 그를 달래주지 않고 오히려 분노감의 표현을 부추기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은근히 화를 내기도 하였다. 몇 달이 지난 후 어느 날 마침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가 중학교 시절 어느 날 강당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 때문에 교장실에서 몇 시간 동안 억울하게도 실은 자신이 하지 않는 소란에 대해 자백하도록 신문당한 적이 있음을 기억해냈다. 그는 오직 교장실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결국 거짓 자백을 했고 그때는 그들에게 내가 그랬다고 하자 그러면 신문을 끝내고 날 보내줄 거야 라고 생각했었다고 기억해냈다. 이와 같은 기억은 그가 화를 내거나 불평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대신 자신을 책망한다는 내용의 반복된 해석이 옳음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해석을 확인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기억의 회복은 아직 환자에게 해석해 주지는 않았지만 5살 때 병원에 입원하였던 경험이 불평하거나 화를 낼 수 없는 그의 무능력이 주된 원인이라는 추론을 지지해 준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 교장실에서 생각했던 내용이 병원에 입원한 5살 꼬마에게 빨리 나와서 집에 가고 싶으면 의사와 간호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싸우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더 오래 있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5살 어린이가 알거나 빨리 배우듯이 의사나 간호원과 싸우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며 그들은 훨씬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만약 승복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결국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다. 말을 잘 들으면 간호원들은 칭찬해주고 귀여워해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의 중요한 점은 단 한 번의 해석이 분석의 진전, 즉 좀 더 나은 이해와 해석을 할 수 있게 한 중요한 기억이 회복을 낳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의 추론 또는 연관성 있는 여러 추론의 근거를 둔 일련의 해석에 의하여 진전이 있게 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분석이 빠르게 또 어떤 경우는 느리게 이루어진다.
빠르고 늦은 것에 상관없이 중요한 환자의 갈등을 다룬 해석에 의해 빚어지는 심리적 변화는 조금씩 긴 시간을 거쳐서 오게 된다. 해석이 분석 과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주 언급이 된다. 마지막 케이스가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비슷한 케이스를 많이 임상에서 만나실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사례와 그리고 여러분이 접한 사례와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조금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그 중학교 때 떠올랐던 그 기억을 가지고 5살 때 병원에서 있었던 그 입원을 했던 상황에다가 이렇게 같이 접목을 시켜서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가 저는 약간 좀 지금 약간은 억지스럽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저도 약간 공감해요. 조금 그리고 간호원 5살 꼬마 때 그 기억도 확실한 것인지 잘 알 수 없죠. 또 환자가 어느 정도 그걸 표현한 건지 정말 기억해낸 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5살 때 기억하고 중학교 때 기억을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조금 아티피셜한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은 그 하나의 조그만 예를 들었을 뿐이고 여러 예들이 모아져서 이 중학교 때 그 기억과 함께 지금 현재 이분의 심리 상태나 행동 유형을 결정하고 있다고 하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꼭 5살 때 병원에 입원했던 그 부분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조금 의아스러워요. 어쩌면 5살 때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면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은 거의 다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 사람에게 독특한 것이었는지 어쩐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여기 중학교 때 그 기억은 굉장히 강력한 거죠. 오래 기억에 남는 이제 그런 기억이겠죠. 자기가 억울하게 비난받았는데 거기에 대꾸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그게 그 전에 어떤 기억하고 연결되는지 모르지만 그거 자체도 굉장히 페인풀한 거죠. 그런데 어쩌면 이 연결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병원에서의 기억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초기 어린 시절에 더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 기억들, 환경, 인바이러먼트 특히 주된 양육자와의 관계가 어땠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게 어린 시절부터 잘 양육되어 온 아이라고 한다면 어떤 중학교 때 그 기억 자체가 그렇게 오래 남아서 이 사람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좀 더 잘 소화할 수 있었을 텐데 뭔가 이분은 중학생이 되기 이전부터 이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대응하지 못할 만한 어떤 입장에 있지 않았나 싶긴 해요. 여러분 경험 속에 비슷한 게 조금 있으신가요? 저도 그 억울하게 이렇게 꼼짝 못했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교수님 그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제 안에서 막 그렇게 저도 그런 경험이 같이 동시에 떠오르면서 막 갑자기 막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지금. 그렇죠. 그때 제가 억울하게 맞았던 생각을 하면 그게 끌어오르면서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앞뒤 없이 맞으신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저도 되게 막 이렇게 뭐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억울한 경험들이 제 인생 라이프 스토리 가운데 한 몇 건 있는 것 같아. 진짜 설명 없이 이해 없이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당한 사건들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런 그런 경험. 크고 작은 경험들이 우리의 영향을 네. 미치는데 우리가 그걸 기억해내고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쩌면 그 감정의 응어리가 많은 것들은 자주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한 번에 해결되지 않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을 많이 받고 그렇게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도 그 얘기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아. 기억에 잘 안 나, 붙여 있는 것. 네. 억압되어 있는 것들이죠. 음, 그리고 이제 보통 한 뭐 7년, 8년, 10년 이렇게 오래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변화들이 일어나요.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어떤 해석 때문에 그분에게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참 어느 하나의 해석이 아니라 여러 해석들이 결국은 조금씩 그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애티튜드나 그분의 우리가 돌보는 분의 어떤 갈등 구조가 어떤 그 심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데 어느 경우에는 어느 한 에스펙트가 크게 드러나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그와 다른 측면에서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측면들이 있는데 어느 하나 확실하게 설명해 줬다고 그래서 이분 인격 체제가 전체가 바로 좋아지지는 않고 일정 부분에서는 큰 도움을 받는데 또 다른 영역의 취약함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 받은 인사이트만 가지고는 이분이 자기 삶 전체를 통합해내지 못하고 또 무언가 반복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조금 다른 측면이기도 비슷한 것도 있고 전혀 다른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작은 해석들이 이렇게 쌓여가면서 꼭 해석만은 아니죠. 프리에더퍼란 레벨에 있는 분들은 여러 정서들을 잘 표현되도록 도와주고 조이닝 해주고 미러링 해주는 이 과정들이 가면서 우리하고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어떤 워킹 얼라이언스도 점차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 공동 작업하면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기억 같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그 기억들이 회복되기도 하고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 일어나면서 이분들이 점차 자유스러워지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이 점차 본인이 자유스러워지면서 그 관계들 특히 가족 관계나 직장에서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점차 변하면서 대인관계 측면에서 특히 변화가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변하면서 전반적으로 가족관계 그리고 직장생활 이런 이 삶의 중요한 영역들에서 변화가 생기고 이분들이 또 하나의 어쩌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본인 나름대로의 꿈을 다시 나이하고 상관없이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소망 같은 것들이 이제 점차 생겨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소망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보람을 느끼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그래주얼리 일어나는데 서로 거기에서 급하게 뭘 이루겠다는 것보다는 웨이 오브 라이프로 상당 기간 같이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같이 어떤 삶을 놓고 함께 공동 작업을 해 나가면서 점차 내담자의 삶의 질이 바뀌고 근데 그와 함께 상담자도 함께 내담자의 삶에 바뀌는 과정 속에 자기의 삶의 질도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 동력이라는 게 사실은 어느 한쪽의 작업만 일어나는 게 공동 작업이고 두 사람 두 사이키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사례도 생각이 났었고요. 또 제 경험도 제가 경험했던 것도 생각이 났었고, 그러니까 그 잘잘한 사건들에 대한 그 과정 속의 해석들이 이 사람이 뭐 뒤에 나오는 방어하고도 연결될 것 같겠다는 생각도 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단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연결하고 이게 다 연결됐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저도 이분이 5살 때 중학교 때 이런 기억들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또 기억하지 못했는 것까지 다 기억해내잖아요. 저는 굉장히 큰 기억이 하나 생각이 나 버렸어요. 그래서 순간 되게 쪼끔 막 어안이 벙벙하는 느낌?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잊고 지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도 공포스럽지만 나의 공격성이 누구를 다치게 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 이게 공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의 무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컨트롤에 내가 자신이 없으면 우선 내가 무섭잖아요. 다른 사람이 무섭기도 하지만 무서운 건 결국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어라고 하는 거가 우리의 내적인 자극이나 충동, 그러니까 우리의 욕동이 발현할 것 같은 두려움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뭔가 어떤 욕동이 욕동이 발현할 것 같으면은 그와 관련되는 과거에 페인풀했던 기억들, 이게 바로 연결되니까 우리가 카타스트로피라는 얘기를 여기서 찰스 브레너는 하는데 어떤 재앙이에요. 우리 삶을 살면서 재앙적인 사건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겪었던 불행했던 사건들 예를 들면 대상을 잃어버린, 대상을 상실한 것, 대상의 사랑을 상실한 것, 아니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어떤 것들, 보통 피너스 엠비라고 얘기를 한 이런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의 상실이나, 그리고 어떤 경우는 초자아로부터 굉장히 심하게 자기 비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들, 이런 고통스러운 과거의 카타스트로피와 관련돼서 불안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에게 역동이 있었을 때, 그때 관련돼서 내가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 욕동에 휘말렸을 때 그때 일어났던 어떤 힘들었던 사건들, 그래서 직접 이것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또 이런 욕동이 생길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욕동과 어떤 외부에서 일어났던 내 기억 속에 있었던, 내 체험 속에 있었던 힘들었던 사건들이 이렇게 되면 다시는 체험하지 않고 싶죠. 우리는 두렵죠. 그래서 이게 불안이라, 이게 시그널 앵사이티라. 이제 그때 이 불안을 조금 느끼는, 이게 자아의 기능이라는 얘기. 그때 느꼈던 힘든 것이 우리가 올라오면서 바로 이게 이런 걸 어쩌면 실제 경험했던 것의 몇 분의 아주 소량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그널 앵사이티가. 그러면 이때 이 재앙을 다시 만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방어를 하게 된다. 그래서 불안이 방어를 가져온다는 이론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어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 방어, 내가 어쩌면 내 체험 속에 고통이 컸으면, 큰 체험이 있다고 한다면, 큰 고통과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내 방어는 더 무의식적이겠죠. 내 의식이 오기도 전에 내 방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고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이 급할 때는 다 방어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미짓 하던 호미 가지고 농사 짓던 농부가 갑자기 누군가 공격하면 호미 들고 방어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기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아주 좋은 기능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방어적으로 다 동원된다는 얘기죠. 이 챕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챕터였던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우리의
여기서는 해석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해석은 하나의 전체적인 인터벤션, 다양한 인터벤션 기법 중에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해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추론과 해석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걸 잘 이해하면 우리의 전체적인 정신분석 과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해석이라는 게 멋진 하나의 상황에 대한 어떤 하나의 심리적인 현상에 대한 멋진 해석으로 누가 우리 내담자가 바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고 오랜 시간 점차적으로 작은 인터벤션들이 모아져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이런 퍼스펙티브는 우리 롱텀으로 내담자를 돌봐야 되는 우리 상담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우리는 너무 단기 상담적인 미래클래스한 치료 방법에 우리가 매료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들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변화될 수가 없고 우리의 인격, 우리가 살아온 삶들이 보통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은 청소년들이라고 그래도 10년, 15년 이렇게 살아왔고 성인들의 경우 30년, 40년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축적된 이분들의 삶의 체험들이 이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을 그중에 몇 개의 페인풀한 걸 골라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개입을 한다고 해서 이 삶 전체가 바로 바뀔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옴니펀트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조금 더 성실하게 하루 매번 세션을 성실하게 공동작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큰 통찰들이 매번 있어서가 아니라 그 공동작업 속에서 변화들이 점차적으로 일어나고 그 변화의 주인은 내담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가 지나치게 힘을 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애쓰는 과정이 어떤 내담자 스스로 우리에게 의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통찰이 일어나야 되는 내가 항상 매번 멋진 통찰을 이분에게 준다고 한다면 이건 통찰을 스스로 할 필요가 별로 없어지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현대정신분석에서는 필요할 때 우리가 해석을 하되 해석 중에 가장 중요한 좋은 해석은 내담자가 하는 해석이다. 내담자 스스로 해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이 해석은 항상 머추레이셔널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숙을 위한 해석. 그 해석 자체 우리의 추론이 가장 아주 멋진 추론일지라도 그 추론을 내담자에게 주었을 때 내담자가 그걸 소화할 수 있을 때는 그 해석을 하지만 내담자가 소화할 수 없는 해석은 아무리 멋진 해석이라도 그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담자 중심의 해석이어야 되는 상담자 중심의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폭력이라는 얘기예요. 상담자 중심의 해석은 내가 얼마나 멋진 해석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훌륭한 상담자인지를 이분에게 시연하고 있죠. 너 놀랬지?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잘 보면 이 부분이 우리가 역전인 속에 항상 건드려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잘난 모습을 보이면서 해석을 하지 말고 이분이 필요한 해석을 하라는 이분이 정말 자기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분이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지막 어느 부분을 잘 몰라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분이 충분히 이걸 소화할 만한 그런 입장, 그 해석을 가져서 내가 조금 도와주면 자기 성찰을 해낼 수 있을 때는 얼마든지 해석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분은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온통 난리가 나 있는데 이리 차분하게 따져봅시다 하고 한쪽으로 데리고 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라고 설명하려고 하면 이분은 더 화만 나는 이런 상황에서 해석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멋진 해석은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해석이 멋진 해석이지 아주 정확한 해석이 멋진 해석이 아닌 거죠.
좋은 해석이라고 하는 건 내담자가 잘 수용할 수 있는 해석인데 어떤 면에서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깊은 해석이 꼭 좋은 해석은 아니라는 거죠. 추론으로서는 좋은 가장 정확한 추론을 하되 해석은 내담자가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이 미묘하게 정통 정신분석을 하신 분하고 현대 정신분석 입장은 많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 사례를 보면 프로이드나 아주 유명한 과거의 정신분석가들이 자기가 해석을 하고 또 경우에 내담자로 납득하지 못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리컨스트럭션, 자기 재구성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서 나중에 그게 맞습니다라고 나중에 승복하는 이런 해석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해석들 내담자가 생뚱맞은 해석을 계속하면서 그래도 마지막에 맞다. 이제 이런 해석은 제가 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형사들이 취조할 때 유도신문하는 거죠. 유도신문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져요. 그런 우리가 그런데 몸에 배이게 되면 상대방이 납득하건 안 하건 계속 자기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어떤 사례집에 나오는 아주 잘 재구성을 해서 정말 내담자가 꼼짝 못하고 정말 승복할 수밖에 없게 멋진 해석을 했다고 나오는데 사실은 난 그거 믿질 않아요. 상담자가 얼마나 유도신문을 하고 그리고 압력을 넣어서 네가 너 맞다고 해 라고 우겼으면 결국은 맞다고 해. 아유, 어렵다, 어려워. 그러니까 상담자가 계속 교문을 하는데 내담자 입장에서 이거 안쓰러워서 어떨 때는 겁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참 안쓰러워서 아이고 선생님이 저러는데 내가 그냥 맞다고 해줘야지. 요즘 이제 검사들이 피의자 불러서 신문하는 것 신문에 나오죠. 미리 연습시켜가지고 증언은 이렇게 하라고 진술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이제 이런 식의 것들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듣는 사람도 이게 자기가 정말 자기 하는 얘기가 맞는 것이니 틀린 것이죠 모를 만큼 이거 혼미해지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 듣다가요.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내담자를 만날 때 행하는 것들이 몇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그럼 나는 어떤 포지션에 있어야 되는 거지? 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기관이 주는 무언의 압력이 있잖아요. 드랍시키거나 그럴 때 느껴지는 어떻게 보면 아까 멋진 해석을 한 방 날려서 저 사람이 다시 오게끔 하는 것들에 대한 기술력을 어떻게 보면 지지해 주려고 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기관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입 창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 딜레마 그러면서 상담자의 나로서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포지션에서 열심히 해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양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정말 어떤 식에 있어야 되는 거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기관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어쩌면 잘 좋아해내는 게 중요하죠. 기관 입장에서는 이 내담자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계속 상담에 와야 되고 평판도 좋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근데 이제 제가 수법전 하면서 보니까 단기 상담 센터에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는데도 특히 이렇게 지적으로는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정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때 우리가 상담자 중심의 상담을 하는 경우 내담자 중심의 상담을 했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내담자 중심의 상담만이 오래 지탱이 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급하게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이 사람이 안전하고 나하고 있는 시간이
내서 뭐라고 쉽게 얘기하면 기쁘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나하고 있는 게 재미있어야 되고 뭔가 알아가는 것 같고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자기가 충분히 수용받는 느낌.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주체가 돼줘야 이 사람이 계속 오게 되는 거지. 어떠면 경우에 따라서 워킹할지 모르지만 멋진 상담자에게 참여하는 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오래 가게 되면 이 사람들 다 도망가는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어떤 면은 짧은 기간이지만 이분들이 그 안전함과 그리고 충분히 수용된다는 경험만 한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우리가 다른 노력 필요 없이 이분들은 어태치먼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건강한 어태치먼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워킹 얼라이언스가 정도의 문제는 있지만 이 사람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이 뭘까 하는 게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겠죠. 그래. 교수님, 저는 그 제 사례 중에 저는 제가 전능감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 것 같진 않고, 얘랑 상담하면서 내가 참 얘의 비율을 맞추고 있구나. 얘는 분명 회피하고 있는데, 회피하고 있고, 뭔가 현실 도피를 하고 있는데, 뭔가 내가 얘를 직면시키지 못하고, 뭔가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지지하고 있구나. 이러다가는 내가 얘를 망쳐놓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렬한 역전이죠. 들어서, 그래서, 이번 상담에서는, 내가 거기 넘어가지 않겠다. 얘 어떤 회피하거나, 얘가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지지해주지 않고, 얘가 그 현실을 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싶은 거예요. 역전이에 걸린 것 같아요. 제 어떤 그 무능함,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제 자신에 대한 그 무능함이 너무 싫어서, 그게 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조금 고상한 고민같이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 남자를 망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갖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직면을 이렇게 시킨다고 한 것이, 이게 뭔가 내 남자로 하여금 굉장히 좌절감을 주는 어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자기가 프로세스하지 못하는 무능감, 정말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리고 뭔가 엉뚱한 생각 가지고 이걸 방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쵸. 그대로 나한테 와버리니까 내가 못 견뎌요. 그 역전 못 견디는 거죠. 그 무능감이 저한테 온 것 같아요. 그 무능감에서 내가 같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것을 내가 소화하니까 내가 죽을 지경이니까 나도 살아야 되니까 이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야, 이거 네 거야. 왜 나한테 줘? 하고 네가 알아서 프로세스라고 주니까 얘는 반발할 수밖에. 내가 그걸 잘할 수 있으면 내가 왜 선생님한테 그걸 줘요? 그러면서 그 화난 것을 표시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그 반발한다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이고 스트레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우가 좋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 딱 공격성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그 공격성이 정확하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알면은 진짜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알면은 지금 내가 왜 상담을 해? 이런 언어처럼 제가 느껴져가지고 이게 딱 이렇게 역동이 오니까 제가 크게 잘못됐다. 얘한테 크게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탁 오면서 아주 납작 엎드렸죠. 근데 그 엎드리는 인터벤션이 이해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라고 그러죠. 교정적 정서 경험이라고 하는데 교정적 정서 경험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건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마 이 아이가 외부에 투사하고 있는 건 정서가 지금 견디기 어려운 정서죠. 이 무능감을 다 옆에 사람은 다 퍼부으니까 옆에 사람은 죽을 지경. 이 부모가 어떻겠어요? 지금 남선생님이 하시던 얘기를 부모가 똑같이 계속 반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적 대상에게 부여하고 있는 어떤 정서, 그 내적 대상을 나한테 투사했잖아요.
네.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 대상을 나한테 투사해버렸으니까 또 한편에서는 자기의 정서도 나한테 투사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그걸 엄격하게 구별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르시스틱 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대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부모의 정서인데 그 부모의 정서는 또 얘가 준 거니까 얘의 정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르시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와 낫 아이를 구별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 정서와 이 아이의 정서를 구별해낼 수 없어요. 둘이 섞여 있는 게 자기적 전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얘 거라고 설명하다 보면 이게 내 거고 내 것은 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얘한테 내가 인터ven션을 했는데 어떤 프로젝트 아이덴티티션에 걸려가지고 내가 그 나쁜 대상이 하는 행동을 하도록 나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똑같이 했어요. 자기 부모가 실패했던 지점, 선생님이 실패한 지점을 내가 똑같이 실패하도록 만들어서 그러면 자기는 대상에게 화를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패턴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화를 냈는데 아무도 그 화에 대해서 이쪽에서 잘못했다고 승복한 예가 없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네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왜 화를 내? 하면서 또 야단쳤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네 말이 맞아. 내가 선생님이 크게 잘못했다. 라고 이 사람에게 커뮤니케이션 해준 게 네가 주인이고 네가 옳은 사람인데 내가 잘못 이해했다 하면서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상담자들은 굉장히 페인풀한 과정이고 험불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자존심을 일단 내려놓는 상으로 불가능하잖아. 내가 틀렸다고 수용하는 거니까. 내가 다 틀렸고 앞으로는 네 말을 내가 잘 존중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아이는 이렇게 되니까 이 아이가 희생이 만면해지잖아.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죠. 그러니까 이 귀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대상을 지금 살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로 나를 살리는 작업에 들어가죠. 나를 살려내야 자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아, 어렵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제가 그 말을 할 때는 제가 그게 굉장히 가치로운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실은 정서적인 접촉은 안 됐고. 그게 테크니컬 에러라는 얘기예요. 정서에 근데 안 되는 거죠. 그 아이의 어떤 그런 튕겨지는 어떤 그런 느낌을 알아차리고 잘못했다고 했을 때는 정서적인 접촉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적절한 인터벤션이다. 그 정서를 만나는 내 계획이었잖아요. 네. 첫 번째는 지적인 부분이어서 정서가 유리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수용이 안 되는 해석을 그러니까 맞는 해석이긴 한데 내담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해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현재로는. 그런데 다행히 상담이 끝났는데 교수님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제가 그 내담자의 역동을 알아차리고 잘못한 것을 너무 잘했다, 되게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두 사람이 다 편해졌다는 얘기. 그게 네. 서로 이제야 바로 나르시스틱 전이가 완성된 거예요. 공생 단계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제 너와 내가 같은 마음이 됐잖아. 아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석이나 어떤 개입이 성공 여부는 굉장히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근데 어떨 때는 꼭 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내 실패한 해석이나 개입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석 자체가 막 꼭 틀리고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어떤 나중에 그 영향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됐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이 틀렸을지라도 바로 다른 개입을 통해서 이 해석을 보완해내면 이 해석이 오히려 귀중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요약, 다음 장으로 가기 전에 본장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분석 작업에 관한 토론을 단순화시키고 명료하게 하고자 분석에 있어서 추론 혹은 이해와 해석의 차이점을 구분하였다. 각 분석가들은 추론을 구성하는 데 있어 서로 다른 방법, 즉 직관, 신중한 숙고, 무의식적 동기의 감정적 반응과 환상 등을 선호한다.
그와 같은 선호는 분석가의 전문적인 스타일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어떤 방법이든지 유용하고 정확한 추론을 할 수 있게 된다. 분석적 추론은 분석가 자신의 여러 가지 정신적 갈등 요소가 개입하는 하나의 타협 형성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모든 실험과학 영역에서의 추측이나 가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특히 내적인 성찰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분석적 추론 구성에 미치는 역할은 다른 과학적 가설을 구성하는 데 작용하는 역할과 그리 다르지 않다. 실험과학 입증이란 단어는 확증적인 증거와 반증이 있을 때만 사용이 된다. 분석에서 해석의 타당성을 알 수 있는 가장 흔하고 확실한 증거는 해석에 대한 환자의 반응이다. 이외에 다른 증거 자료들도 있는데 그중 몇 가지만 기술하고 설명하였다. 증상 호전은 그 자체로서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해석과 추론의 타당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필요한 기준이 된다. 해석은 분석에 있어서 복합적 효과를 갖는다. 모든 해석에 있어서 공통적이며 의도적이며 의도하는 효과는 환자의 정신적 갈등을 변화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좀 더 덜 왜곡된 갈등의 파생물들이 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가 정신분석 과정의 요체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변화는 분석이 진행되면서 반복적으로 시험하고 다듬어지고 확대된 분석가의 정확한 추론을 반영해주는 해석을 여러 차례 반복함으로써 갖는 누적된 효과에 의한다. 아무리 정확하고 시기를 잘 맞췄다 할지라도 단 한 번의 해석만으로도 크고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아무리 정확한 해석일지라도 환자의 갈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추측의 근거를 둔 일관성 있는 해석보다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환자의 갈등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석들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좋겠어요. 추론의 과정 속에서 어떤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 어떤 이론가들에 따라서는 초기 환자들은 갈등 구조로 보지 말고 데프레이션으로 봐야 된다 하는 이런 이론적인 다툼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하겠지만 일반적인 환자들에게 일어나는 이 깊은 갈등 구조가 이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걸 계속해서 탐구해 가는 게 어쩌면 정신분석 시작부터 끝까지 이 과정을 가야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담자 안의 갈등 구조가 어떤 것이 처음에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함께 탐구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 갈등으로 인해서 어떠한 그 갈등을 배경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방어가 어떻게 출현하는지, 그 결과 어떤 삶의 그 반복되는 어떤 방어들이 이 사람의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나갈 필요가 있겠죠. 오늘 어떠면 추론과 해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남은 생각 잠깐만 나누고 우리 잠깐 쉬죠. 그 두 분 그 선생님들 그 케이스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해가 됐어요. 이런 좀 공부를 이런 실제적인 거가 결부를 하면은 좀 저같이 이렇게 뭐 실제적인 상담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케이스는 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아주 유익한 그 클래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우리 두 분도 잠깐 나누시고. 단 한 번의 해석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것이 이제 쌓이고 점점 쌓이고 이렇게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져 가면서 어떤 일관성 있는 그런 해석이 돼야지만이 이 환자를 잘 또 돌볼 수 있다라는 어떤 거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뭔가 이 과정, 저도 이제 개인 분석을 받고 또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이게 굉장히 장거리고 참 뭔가 하루아침에 되는 일 아니고, 그래서
좀 내려놓고 정말 편안하게 가야 되는 길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이렇게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깨닫게 되는 것 같고, 이제 저희는 이제 단기 상담도 있고, 또 가끔 장기 상담도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이 단기 상담하는 어떤 케이스들, 이제 케이스 포뮬레이션을 하고, 이제 포뮬레이션이 아니라 그 종결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되게 이래서 굉장히 한 3개월이나 2개월 만에 되게 좋아졌다, 좋아졌다,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게 참 과연 정말 그럴까. 이게 어쩌면 상담자가 속는 거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상담자가 보고 싶은 대로 볼 수도 있겠다. 그게 어떤 상담자의 역동이나 역전이와 맞물려서 정말 자기가 성취감을 느끼고 싶고 뭔가 내가 해냈다라는 것을 가져가고 싶은 마음에서 저렇게 또 될 수도 있겠다라는 내담자는 방어를 했는데 그 방어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떤 성취 결과물처럼 또 보여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보통 여러 가지 생각을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게 됩니다. 내담자들이 방어가 네, 하는데 외부에서 보면 그건 성취로 보이죠. 네, 왜냐하면 네, 그 사람이 남에게 비난받을 만한 그런 행동 막 하던 걸 그걸 딱 금지하니까 이게 좋아진 거죠. 근데 그렇죠. 사실은 이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방어 체제가 남들에게 비난받지 않는 방어 체제 그 이전에는 자기 역동이 막 드러나서 어떻게든 수습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방어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도 하나의 성취이죠. 어쩌면 우리가 방어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건 역동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더 심하니까 이런 방어 체제를 가지고 자기 삶을 추스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도 성과인데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이 실제 자유스러워진 것은 아니고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일단 처음 안전하게 길을 가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자체도 성과라고 우리가 봐도 나쁘진 않겠죠. 네. 네, 뭐 그 단기 상담에서 효과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참 서둘러서 보따리를 싸르지 말아야 되겠다. 서둘러서 막 이렇게 오므리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장기전이고 우리 그 사례 한 사람 한 사례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그 자체는 너무나 오묘하고 다양하고 그래서 그 다양한 만큼의 문제도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천리급을도 한 걸음부터라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또 이렇게 다시 배운 것 같아요. 저도 뭐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이고 잔상이 되게 많이 남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케이스를 가지고 어떤 셀프 리플렉션은 좋은데 꼭 하지 말아야 될 건 셀프 어택은 하지 마세요. 네. 그 굉장히 정당한 것처럼 또 챙겨가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시지 말라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역전에 의한 우리의 흔들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역전이가 이 부분으로부터 오는 객관적인 역전이 강해서 내가 휘둘렸다는 것을 인정하면 돼요. 어쩌면 이 역전이라는 게 역전이 저항까지가 하나의 역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걸 다 말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훈련을 해도 이 사람들이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강한 경우에는 우리가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찰하면 돼요. 근데 그걸 너무 나의 죄책감이나 나의 무능함으로 자꾸 가져가지 말라니까. 그러면 그게 성찰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오히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